검찰이 박병대 전 대법관의 이틀 연습불로 조사하고 또 다른 윗선인 고영환 전 대법관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3일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 결의로 법중에는 내용에 빠진 가운데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해경군 김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을 맹비난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은 침묵했습니다. 경찰이 정치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민주당은 당의 분열을 우려하면서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취한 대학생이 음주운전을 해 함께 타고 있던 대학 동기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술을 마신 뒤 차량 공유업체에서 아무 제약 없이 차를 빌렸습니다. 서울대 학생 2명이 같은 대학의 교수인 아버지 수업을 들어 최고 학점을 받는 등 전국 국공립대학 10곳에서 학생 20명이 부모의 수업을 들었거나 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측은 대부분 이 사실을 몰랐으며 규정이 없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일본 닛산 자동차의 카를로스 곤 회장이 일본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자신의 연봉을 축소시도하고 회사 공금을 유용한 혐의인데 르노 회장도 겸임하고 있어 르노 상성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 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을 어제 소환해서 밤늦게까지 조사를 했는데 오늘 다시 불렀습니다. 법원 최고위층을 향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은 먼저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재중 기자, 2차 소환 조사라고는 합니다만 사실상 이틀 내리 조사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오늘 오전부터 박 전 대법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사는 자정을 넘기지 않고 오후 11시 45분쯤 마무리가 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박 전 대법관이 청와대를 움직여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 결정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지 못하도록 압박했는지 여부와 또 일제강제징용 소송 등 각종 재판에 직접 개입하려 했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정당한 지시였다며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박 전 대법관을 몇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자, 그런데 박 전 대법관 후임인 고영환 전 대법관도 곧 공개 소환하기로 했죠. 언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고 전 대법관에게 오는 23일, 그러니까 금요일 오전 9시 30분까지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나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장이 구속된 이후 양승태 사법부의 고위 법관들, 그러니까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검찰이 직접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국감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의 연내 마무리 가능성을 내비친 것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박 전 대법관에 이어 고 전 대법관 조사 역시 날짜가 확정됨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일정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어제 전국 법관회의가 현직 판사들을 탄핵해달라고 요구한 만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실무 검토에 들어갔는데 탄핵안 발의는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그러니까 100명만 찬성하면 가능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법관 탄핵이 과연 가능할지 서주민 기자가 국회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관 탄핵 소추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법부 개혁의 뜻을 같이 하는 야당과 협의해서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 소추에 대한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탄핵 소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일찌감치 탄핵 소추를 주장해온 정의당은 정당 간 연석회의를 만들어 탄핵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법관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100명만 의결하면 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만으로도 발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결엔 재적 과반인 15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른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삼권 분립 위배, 바른미래당은 시기상조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탄핵 대상을 국회가 특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탄핵 사유를 구체화하기도 어렵습니다.
평화당은 아직 유보적이고 민주당 내부에도 법관 탄핵에 부정적인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해야 하는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여상규 의원인 점도 변수입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법원은 마치 벌집을 수서놓은 듯 오늘 하루 종일 어수선했습니다. 동료 판사에 대한 탄핵 요구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지는 않을지 여러 목소리가 나왔고, 또 한편에선 현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서 법원 내부의 갈등이 깊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송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권과 반대보다 단 한 표 차로 가결된 전국법원 대표 법관들의 탄핵 검토 필요 의견서. 징계 절차 외에 탄핵 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한다. 전자공문 형태로 이를 전달받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하루 종일 침묵했습니다. 법관 탄핵 소추 검토 의견이 모아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법원 내부에선 벌써부터 만만찮은 후폭풍이 감지됩니다. 판사들의 온라인 비공개 카페에선 국회가 김명수 현 대법원장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A 판사는 국회가 사법농단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임을 조사할 때 조사 시기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국한하면 안 된다며 김 대법원장의 이석태 헌재재판관 지명 관련 인사거래 의혹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법원 수사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이 바뀐 시점에 통화기록 조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탄핵 소추 절차 검토는 판사들의 의견을 모은 것일 뿐이라며 정치 행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맞받아치는 등 판사들 간 찬반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법관 대표회의의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판사도 여럿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를 둘러싼 내부 시각차에 동료 법관 탄핵 검토 논란까지 더해져 사법부 내용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예, 앞서 보셨듯이 판사들이 동료 판사의 탄핵을 검토하라고 하는 건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누구를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탄핵 대상으로 지목할 수 있을 것인지도 큰 논란거리인데 강동원 기자와 함께 지금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기자, 어제 법관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누굴 탄핵하라고 그 대상을 지목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는요, 따로 대상자를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막연하게 이 사법농단과 관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만 발표한 거죠. 예, 그럼 대상 기준은 밝혔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회의에서는요, 이 사법농단과 관련된이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이 임종원 전 행정처장 이 공소장에 적시한 관련자들만 해도 이 현직 법관만 70명이 넘고요. 예, 많군요. 사법농단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도 이 논란의 대상인 거죠. 사법농단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이죠. 그럼 헌법에는 법관의 탄핵 사유를 어떻게 적시하고 있습니까? 예, 법관의 탄핵과 관련된 것은 이제 헌법 제65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65조를 보면요, 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최종적인 결과는 기소가 되고 재판이 끝나봐야지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민변은 벌써 6명을 지목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민변이 탄핵 소추를 제안한 재판관은 총 6명인데요. 이 권순일 대법관과 그리고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그리고 김민수, 박상원, 정다주 부장판사 등인데요. 이 법원에서 자체 조사한 이 3차 보고서와 지금까지 나온 검찰의 수사 결과만으로도 이 탄핵 소추 요건을 갖춘 상태라는 게 이 민변의 주장입니다. 이 민변은 앞으로 검찰 조사에 따라서 이 탄핵 대상을 더 추가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가 이 탄핵 대상을 거론되는 법관들이 권 대법관을 제외하고는 이 법관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재판에서 배제돼 있는 등 이미 판사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국가의 근본을 뒤흔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죠. 여론 재판식으로 진행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 여당의 탄력 근로제 확대 방침에 반발해서 민주노총이 내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재계도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상당 기간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머리띠를 맨 민주노총 지도부 20여 명이 오늘도 청와대 분수대 앞에 섰습니다. 임금은 줄고 노동 강도는 세진다며 탄력 근로제 확대 반대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올 연말 안에 탄력 근로제 기간을 확대하겠다. 그것을 합의해라라고 겁박만 일삼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탄력 근로 확대 저지를 위해 내일 전국 14개 지역에서 조합원 15만 명이 총파업에 참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탄력 근로제는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 맞추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금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한데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한 업종에서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할 걸 요구해왔습니다. 반면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했다는 경영난을 호소하는 경영계는 탄력 근로제 확대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카드라 맞섭니다. 그 집중 근로가 예측이 어렵게 경기 변동이나 주문량에 따라서 불규칙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6개월로 늘려준다는 건 크게 이게 실익이 없다고. 올해 출범하는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에서 탄력 근로제 확대 방안을 논의하지만 노사 간 첨예한 대립으로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고자나 실업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권고안이 확정됐습니다. 고위공무원이나 소방관, 교사 등도 정치 파업을 할 수 있도록 국내법을 고치라고 권고했는데 우리의 상황에서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거란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혜웅 기자가 그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법 적폐를 규탄하며 단체 행동에 나선 교사와 공무원들. 공무원, 교사들의 노동 3권 정치 투쟁을 위해서 투쟁해온 그 역사 속에서 정부로부터 법의 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는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고 단체 교섭 등 노동조합의 법적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둘 수 없도록 한 노조법 2조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이 노조법을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약에 맞게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법 등도 고쳐 고위공무원과 소방관 등 모든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단결권 등 노동 3권도 보장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보다 국제규범에 좀 더 부합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그 여러 가지 권리들을 신장시키는 쪽으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조의 결속력이 강하고 영향력도 커서 국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입니다. 그야말로 정리해고가 다반사되고 그다음에 이제 법제가 분립된 그런 후진국 그런 쪽에 해당되는 것이 ILO 권고일 것 같아요. 경사노위는 공익위원 의견을 토대로 내년 1월까지 노사 합의를 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거취를 두고 민주당 내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회에 나온 이재명 지사 본인은 해경군 김씨 관련 질문이 쏟아졌지만 동문서답과 침묵으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도 세미나 참석차 국회를 찾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해경군 김씨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피합니다. 철도 정책에 관심이 많은가 보네요. 네네. 경기도 철도 정책에 각별히 많이 관심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끈질기게 질문 공세가 이어지지만 이 지사는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정치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이나 좀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동문서답을 하기도 합니다. 당내에선 이종걸 의원이 진상조사위 구성을 제안했고 개혁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분열된 상태에 이 쪼개지는 길이 바로 이거였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걱정입니다. 김진표 의원은 탈당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결코 당의 분열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직접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민주당은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그런데 해경궁 김 씨의 트위터 계정인으로 김혜경 씨를 지목해 고발했던 이정열 변호사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결정적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은 때가 되면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성돈 기자입니다. 해경궁 김 씨 사건의 결정적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이 있다고 주장하던 이정열 변호사. 검찰에 출석하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의뢰인으로부터 공개 허락을 받지 못해 말할 수 없지만 때가 되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개하실 생각은 따로 없으신가요? 때가 되면 저희 소송에서 필요하면 해야죠.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4만여 건의 글을 혼자 썼겠냐는 이 지사 측의 반발에 대해서는 누군가 조력자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혼자 운용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관한 수사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게 제일 궁금하다는 거죠. 해경궁 김 씨의 트위터 계정에 사용된 이메일 주소가 이 지사의 의전 담당 비서가 만들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해당 비서를 고발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해경궁 김 씨 계정의 소유주로 김혜경 씨를 지목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해경궁 김 씨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담당 경찰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네, KTX 오송역에서 열차가 멈춰서면서 2시간 넘게 승객들이 갇혀 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열차의 운행도 1시간 지연되는 등 승객들의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코레일 측은 전선이 끊어져서 일어난 사고라는데 어제도 KTX 열차 사고가 있었죠. 주원진 기자입니다. 불 꺼진 열차 안에 시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오후 5시 5분쯤 충북 오송역을 지나던 상행선 KTX 열차 2대가 멈춰섰습니다. 코레일 측은 사고 직후 승객들에게 열차에서 내리라는 방송을 했다가 취소했습니다. 수리하고 있다고만 나오고 기다리라고만 하고 그 다음에 한 번은 또 문을 열어주겠다고 했더니 또 말이 바뀌어갖고 결국 승객들은 2시간 후에야 열차에서 내려 다른 열차로 갈아탔습니다. 빨리 문 열어라. 너무 답답하다. 2시간 반 동안 공기가 안 통하니까요. 빨리 문 열라고 창문을 깨버리겠다고 막 그래요. 승객들은 타는 냄새가 나더니 열차 내부 등이 모두 꺼졌다고 말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미상의 물체가 전선에 부딪혀 열차가 멈춰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유는 전차선을 뭔가가 건드렸다는 거 외에는 아직 나오는 건데 그 뭔가가 뭔지는 지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고로 주변을 지나던 열차 일부도 다른 선로를 이용하느라 운행이 1시간가량 지연됐습니다. 대구와 광주 등지에서도 1시간 넘게 열차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6시 26분 기차인데 하행 문제 없다고 해가지고 취소 안 하고 버스 안 하라고 했거든요. 하행은 정상 운행한다고. 코레일은 저녁 6시 57분에 운행이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열차표를 환불받기 위해 줄을 길게 서는 등 불편은 곳곳에서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요즘인데 오늘 새벽 또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만취한 대학생이 운전대를 잡아 함께 타고 있던 친구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차량 공유업체에서 빌린 차로 운전을 했는데 앱을 통해서 렌트하는 방식이다 보니 술을 마시고도 차를 빌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삼거리로 들어섭니다. 빠르게 코너를 돌다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신호등 기둥과 부딪힙니다. 혼자 자체가 아비규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운전자분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쓰러져 있거나. 오늘 새벽 1시 4분쯤 충남 홍성에서 대학생 22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의 동기 23살 B씨 등 3명이 숨졌습니다. 또 A씨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차량은 이렇게 신호등을 옆으로 들이받으면서 앞좌석과 뒷좌석이 완전히 분리된 처참한 모습입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들은 학교 주변에서 술을 마신 뒤 카쉐어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를 빌렸습니다. 본인 진술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이렇게 불러서 가면 된다.
해서 이제 어플을 깔고 이제 그 렌트카 업체에 이 면허증하고 요금하고 보내면은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차를 빌리는 데에는 아무 제약도 없었습니다.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음주운전을 이제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카쉐어링을 통한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소식입니다. 숨진 학생은 옥상 사건 이전에 공원에서도 동급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 이때 여학생 2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학교 폭력이 더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공원입니다. 숨진 A군은 지난 13일 새벽 이곳에서 B군 등 4명에게 1차 집단 폭행당했습니다. A군이 폭행당한 이 공원에는 가해 학생 4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학생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여학생들은 B군 등이 공원에 도착하기 전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어도 집단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원에서부터 얘네들이 합류를 해서 그 세 번째 그 공원까지 같이 간 거야. 가담 정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왜 거기에 갔는지, 합류했는지 이런 부분들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경찰은 A군이 또 다른 학교 폭력을 당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올해 학교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인 60일 넘게 결석해 학업 유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측은 A군이 학교에 올 때마다 꼼꼼히 상담했고 어머니와도 수시로 연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많이 상담했고요.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냥 집에 보낸 일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부모님하고 통화하고 문자하고 서로 연락 주고 받았습니다. 경찰은 A군의 결석이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경남교육청이 학생 인권 조례안 제정을 앞두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듣기도 전에 파행됐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성적 저하를 초래한다며 이 조례안에 반대했기 때문인데요. 고성의 몸싸움과 삿대질이 난무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경남 학생 인권 조례안 의견 수렴 공청회장입니다. 공청회가 시작되자마자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공청회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습니다. 공청회가 파행으로 치닫자 찬성하는 학생들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학생 인권 조례안은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을 담고 있습니다. 반대 학부모들은 조례안이 학생의 성적 타락과 학력 저하 등을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 부모들의 공청회장 난입으로 토론과 의견 수렴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오늘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조례안을 수정해 다음 달 경상남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예, 뉴스9은 최근 서울과기대와 강원대에서 교수 아버지의 강의를 듣고 최고 학점을 받은 이른바 대학판 숙명여고 의혹을 단독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저희 취재진이 전국 국공립대의 교수를 부모로 둔 자녀 수강 현황을 입수해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비슷한 사례가 수두룩하게 발견됐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다 부정이 개입됐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지 여러분의 판단을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성민혁 기자가 실태부터 보도하겠습니다. 국립공주대 천안 캠퍼스입니다. 이 대학 전기전자제어공학부 A씨는 2013년 입학사정관 전형 잠재력 우수자로 입학했습니다. 지난 3년간 같은 학부 교수인 아버지 수업을 6과목 수강했고
한 과목을 제외하고 모두 A+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점수를 나쁘게 해줄 수는 없는 거야. 잘하는 것 같아. 같은 대학 건축학부엔 자녀가 아버지 수업을 들은 사례가 더 많았습니다. B 교수의 자녀 2명이 해당 학부에 재학 중이고 C 교수의 딸도 올해 편입했습니다. B 교수의 2자녀 가운데 아들은 한 학기 동안 아버지 강의 4과목을 듣는 등 모두 6과목에서 최고 성적을 받았고 C 교수의 딸도 아버지 수업에서 역시 A+를 받았습니다. 국립 경남과학기술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2015년 입학한 D씨는 아버지 수업 5과목을 들어 모두 A+를 받았습니다. D씨 아버지는 공정성을 위해 수강생 전원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시험을 봤다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아빠 때문에 대학생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게 나는 가슴이 아파. 다 애들이 이상한 생각을 보거든. 국립 경상대에서도 회계학과 학생이 아버지 수업 2과목, 의학과 학생이 아버지 수업 1과목을 듣고 최고 성적을 받았습니다. 해당 학교들은 교육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자체 감사 등을 벌일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앞 리포트에 소개된 사례 말고도 아버지의 강의를 듣고 좋은 학점을 받은 경우는 여러 건이 발견됐습니다. 물론 해명은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그런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대학 측이 입학 때만 교수 부모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뿐 입학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건지 계속해서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원 자녀 수강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에 응한 곳은 전국 국공립대학 9곳이었습니다. 대학 9곳에서 20명이 부모의 수업을 들었거나 듣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소재대학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서울대학생 2명이 아버지 수업을 들어 A+를 받았고 한국체육대 신입생 2명도 올해 1학기 아버지 강의를 수강해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대학이 입시 전형 응시자 가운데 교원 자녀가 있는지 파악할 뿐 입학 이후엔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입학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따로 학교 차원에서 파악하신 거는 없는 거죠? 예, 저희는 파악하지 않습니다. 최근 실태 파악에 나선 곳도 있습니다. 조사는 했었습니다. 최근에 불거지고 나선가요? 그렇다고 보고 현행법상 부모와 자녀를 같은 학과에 두지 못하는 상피 제도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학생들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똑같이 노력하고 밤새서 하는 거 다 보고 하는데 그렇게 아버님 덕 보면은 진짜 많이 허탈할 것 같고. 대학 자율이든 교육당국의 가이드라인이든 학사 관리를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결국 상피제 같은 공정성을 담보할 시스템 구축이 관건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문제를 처음 취재한 사회부 이유경 기자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대학 판숙명여고 사건 이걸 처음 보도했던 게 서울과학기술대였죠. 그 이후에 교육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네, 교육부가 현장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예. 지난달 23일이니까 이제 한 달이 돼갑니다. 이모 교수가 자신의 학과로 아들을 편입시키고 자신이 개설한 8과목을 수강한 아들에게 모두 A+를 줬다는 건 확인이 됐습니다. 예. 교육부에서는 아들의 시험 답안지 등을 수거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부당한 특혜가 있었는지 등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저희가 앞서 이제 국공립대의 경우를 이제 쭉 살펴봤는데 이 국공립대만 하더라도 뭐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네, 저희가 확인한 것만 국공립 10개 대학 20명입니다. 예. 자신의 아들에게 C학점을 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자녀가 부모의 수업을 들은 뒤에 최고 학점을 받고 또 성적이 좋으니까 장학금을 받아서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해명을 들어봤겠죠. 대개 뭐라고 해명을 하시던가요? 해당 교수들은 하나같이 내 자식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리고 또 나는 공정하게 평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왜 이런 사실을 학교에는 얘기하지 않았냐고 질문을 해보니 대답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한 다른 학생들은 애초에 출발선이 다른 게임을 했다는 사실에 매우 허탈해하고 또 분노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결국 뭐 교수 부모든지 또는 학생이든지 개인의 양식에 맡겨둘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 같은데 아무런 이거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까 지금? 서울과학기술대의 경우에는요. 예. 입학관리처에서 자녀 등 친인척이 있으면 신고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 교수가 신고를 하지 않아서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공립대 차원에서는 신고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공립 교수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행동강령 5조에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 제도가 너무 느슨한 문제가 있긴 있군요. 그럼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교육자인 부모와 학생이 한 학교에 함께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가 이제 필요하다는 점은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벌여서 신고를 의무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또 지금은 교수 한 명이 문제를 출제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인데 교수가 출제하면 채점은 위원회를 꾸려서 다수가 평가하는 등의 방안도 거론됩니다. 교육부는 조만간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고 학교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뭐 요즘 학생들 굉장히 어려운데 대단히 이제 중요한 문제 같은데 계속 좀 취재해서 제도 개선까지 좀 이루어지도록 좀 애를 썼으면 좋겠네요. 자, 이유경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지난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꼽혔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29년 만에 다시 대법원 심판대에 오릅니다. 당시 감금 행위 등에 대해서 무죄 선고가 내려졌었는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해서 진상규명의 길을 30여 년 만에 열었습니다. 보도에 윤수영 기자입니다. 1975년부터 무려 12년간 불황자 수용시설로 운영됐던 부산 형제복지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끌려와 불법 감금과 폭행 등 가혹행위와 성폭력, 심지어 살인까지 자행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8시, 9시 되면 불러내요. 그게 그 성접대였다는 것도 몰랐죠. 1987년 인권유린 실태가 처음 알려진 후 부산지검이 수사에 나섰지만 박인근 형제복지원장을 특수감금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게 고작이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불황자 수용 등을 위한 정부 훈령이 있었다는 이유로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원장은 횡령죄 등으로 2년 6개월의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뒤 2년 전 사망했습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당시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검찰총장의 권한인 비상상고를 권고했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를 받아들여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습니다. 비상상고는 검찰총장이 쓸 수 있는 권리구제 카드로 확정된 판결의 법령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에 재판단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검찰은 총장 명의의 비상상고 신청과 별도로 문 총장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사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일선에서 물러났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다음 달 중순 포럼을 출범하고 현실 정치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2월로 예정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경선에 나설 뜻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 복귀를 선언한 배경은 뭔지 이미지 기자가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취재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지방선거 참패 후 당대표직을 사퇴한 지 5개월 만에 사실상 정계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절반 이상이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 때 자신의 말이 옳았다고 말한다며 현실 정치로 복귀하겠다고 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12월 중순을 전후해 프리덤 코리아 포럼을 출범합니다. 당대표 경선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당 비대위는 외부 포럼 결성에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아닙니까? 전당대회 나오신다고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내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현역 의원은 배제했지만 소설가 이문열 씨 등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반문연대 구상을 공개했던 비박 핵심 김무성 전 대표는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당 분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사퇴해야 한다며 보수 개혁 운동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당이 잘못되어 왔던 과정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다 책임을 지고 양보와 희생할 건 희생을 하고 통합을 하는 길만이. 전원책 변호사에 이어 홍준표 전 대표도 외부의 포럼 창립에 나서면서 보수 통합을 염두에 둔 주도권 다툼이 달아오를 조짐입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내란 선동 혐의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이 불교 인권 사항을 수상했습니다. 불교계와 기독교, 천주교 등 여러 종교단체에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수상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교인권위원회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올해의 불교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민족적 통일이라는 대원칙을 받들었다는 게 수상 이유입니다. 찬반 양론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민족의 통일이라는 대원칙과 이 전 의원은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누나를 통해 수상 소감을 전한 이 전 의원은 먼저 평화를 이야기했다고 6년째 갇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밝혀주고 말 것입니다. 조속한 이석기 의원의 석방을 이 정부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조계종과 종단협은 수상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종교계에선 즉각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지금 불교계가 굉장히 사회적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정말 국민 정서하고는 전혀 동떨어지는.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 등 9개 단체는 이 전 의원의 인권상 수상 철회를 강력 촉구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예, 지금 제 옆에 이 인물, 세계 자동차 업계의 마술사로 불리는 카를로스 곤 회장입니다. 우리에게는 르노 삼성 문제 때문에 잘 알려져 있죠. 1999년 부도 직전에 있던 닛산 자동차를 맡아서 혹독한 구조조정을 밀어붙여 기적적으로 부활시켰습니다. 이른바 닛산 재건 계획으로 망해가는 기업을 1년 만에 흑자로 전환시키면서 일약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 스타 CEO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카를로스 곤 회장이 비밀 연봉 500억 원을 챙긴 혐의로 일본 검찰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자동차 부활의 주역에서 부패 장본인이 된 카를로스 곤 회장, 먼저 유지현 기자가 그의 체포 소식 전하겠습니다. 카를로스 곤 닛산 회장이 일본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곤 회장이 지난 5년 동안 받은 실제 보수는 약 100억 엔. 그러나 유가증권 보고서를 조작해 50억 엔으로 축소한 혐의입니다. 닛산 자동차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곤 회장의 해임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当該の2人は今夜すでに逮捕されているというふうに私は理解をしております。代表権、そして会長職を解くことを提案して承認すべく。곤 회장은 1999년 부도 직전에 닛산 자동차 최고 운영 책임자로 부임해 닛산 회생의 기적을 일군 스타. 3년간 1조 엔의 비용 삭감을 통해 회사를 살려내겠다는 닛산 재건 계획을 밀어붙여 1년 만에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덕분에 세계 자동차 업계의 마술사로 불리며 르노, 닛산, 미쓰비시 연합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7월 곤 회장이 성공가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닛산 자동차가 배기가스와 연비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So far, with all the examination, nobody is questioning this, and we said it from the beginning, so we're pretty confident about that. 이어 개인 비위까지 밝혀지며 몰락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세계 2위의 르노, 닛산, 미쓰비시 연합이 와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르노 자동차 최대 주주인 프랑스 정부는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카를로스 곤 회장의 전격 체포에 대해서는 국내 자동차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곤 회장이 지난 2012년 경영난을 겪던 르노 삼성에 과감한 신규 투자를 결정하며 부산 공장을 살려놓았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닛산의 중형 SUV 모델입니다. 2014년부터 연간 최대 12만 대가 르노 삼성 부산 공장에서 생산돼 북미로 수출됐습니다. 2012년 르노 삼성이 최악의 경영난에 몰리자 카를로스 곤 회장은 약 1,700억 원 신규 투자와 함께
부산 공장에서의 닛산 차량 위탁 생산을 결정했습니다. 2 years ago when I told you we're going to bring the Rogue, we're going to make it in Busan, and we even mentioned the quantity, we said about 80,000 cars a year. 르노그룹 내 46개 공장 가운데 중하위권이던 부산 공장 생산성은 이후 4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구원투수가 퇴진할 경우 르노 삼성에도 큰 악재가 됩니다. 닛산 SUV 부산 공장 위탁 생산이 내년 9월 끝날 예정이어서 그룹 차원의 후속 모델 배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 내장에 등을 돌린 닛산의 일본 임원들이 부산 대신 자국 공장으로 생산 물량을 돌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경우 부산 공장 가동률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반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집중적으로 나타날 부분이기 때문에 르노 삼성은 노조와의 인단협까지 난항을 겪으면서 뇌우 외환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나라는 2026년이면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자연스레 노인 돌봄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데요. 정부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뉴스인데 문제는 재원과 인력이겠죠. 이유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공공실버 아파트. 낙상을 막기 위한 손잡이와 높낮이 조절 세면대가 집안에 설치돼 있습니다. 1, 2층에는 물리치료를 받거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주거와 복지가 연계된 시범 모델로 아직 164세대에 불과해 어르신들 사이에서 로또로 불립니다. 복지관이 또 가깝게 있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아주 사는 게 편하고 좋아요. 정부는 전국에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약 4만 가구를 노인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되는 주택으로 공급하고 독거노인 27만여 가구의 안전장치도 설치합니다. 2025년까지 차세대 장기요양 보험을 구축하고 각종 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지역사회에서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의료와 복지 등에서 15만 명의 인력과 필요 예산을 어떻게 확충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빠져 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커뮤니티에 대한 대상, 또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제시, 재정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부담 주체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노인들의 바람이 뒤늦게나마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화산 폭발로 사라진 도시 이탈리아 폼페이에서 로마 시대 벽화가 발굴됐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색감이 아주 선명하고 표정도 살아있다는 평가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작업에 열중한 고고학자. 가까이 다가가니 벽화 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이탈리아 폼페이의 유적지 보강 작업 도중 한 저택 침실에서 로마 시대 벽화가 발굴됐습니다. 2000년 세월이 지났지만 선명한 색감은 그대로입니다. 주제는 레다와 백조. 백조로 변신한 주피터 신이 스파르타의 여왕 레다를 임신시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당시엔 흔한 벽화 소재였지만 이번 벽화에선 레다의 특별한 시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Ed è interessante che la Leda guarda lo spettatore con una sensualità assolutamente spiccata. 이 저택 복도에선 올해 초에도 다른 벽화가 발견됐습니다. 유적지 대표는 저택 주인은 부유한 상인이었을 거라면서 집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고상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싶었을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발견된 벽화 2점을 보호하면서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기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대한제국 시기의 궁중 모습을 알 수 있는 사진과 그림들이 공개됐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이루라 기자가 전합니다. 흑백 사진에 색깔을 입힌 고종 황제의 모습. 1905년 조선인이 찍은 대한제국의 첫 공식 사진인데 왕을 상징하는 오봉병 대신 국화, 수선화가 그려진 일본식 병풍 앞에 황제의 위엄이 사라졌습니다.
황씨의 가족 사진에도 일본의 영향이 드러납니다. 일부 일처제를 표방하며 왕과 왕비를 함께 촬영하고 양장 차림의 모습을 등장시켜 조선을 근대화시켰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13년간 지속됐던 대한제국의 궁중미술은 사진만큼이나 회화에서도 조선의 급격한 변화가 녹아있는데 태극기가 들어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신식 군인의 모습이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드라마에서 봤던 모습이 맞습니다. 그대로 의계에 반영이 된 맞습니다. 거네요. 네네네. 일본 영향을 받은 금박 활용부터 화려한 채색과 사선으로 그려내는 서양의 원근법이 그 예입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어떤 그 일본에 의해서 조선이 폄하되는 시기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전반적인 사회적 배경에서 우리 미술이 어떻게 흘러왔나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있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궁중미술, 쇠락한 제국 황실의 한 줄기 빛으로 때론 암울한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삼 년 전 김일성 생일에 맞춰 북한 노동신문은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김일성을 이렇게 찬양했다고 썼습니다. 김 주석은 워싱턴, 제퍼슨, 링컨 대통령을 합친 것보다 위대하고 세계 건국자들과 태양신을 다 합친 것보다 위대한 인간 운명의 태양신이다. 노동신문은 지난달엔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김일성을 현세 하느님으로 칭송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꼽히는 카터와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기독교 지도자였던 그레이엄 목사에게 이보다 더 황당한 얘기도 없을 겁니다. 그런 북한에게 서울 도심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김정은 환영 행사만큼 절묘한 우상화 소재가 또 있을까요? 아닌 게 아니라 북한 매체들이 온 남녘 땅을 환희와 격정의 물결이 휘감고 있다며 선전에 나섰습니다. 플래카드와 꽃묶음을 든 사람들이 행진하며 김정은과 만세를 연호한다. 어디를 봐도 절세의 위인을 모실 날을 오매불망 고대하는 절절한 마음들을 읽을 수 있다. 북한은 이번 환영 물결이 광복 직후 서울에서 좌익 인사들이 김일성 환영준비위원회를 결성한 지 70여 년 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민간 통일단체가 초등학생들에게 김정은 환영단 참가 신청서를 받았다며 학교 측이 항의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엊그제 김정은 환영단체가 연 도심 행사에서는 젊은 지도자가 세계 패권국 미국을 제압한 것을 보면 천리안을 가진 것이 아닐까라는 연설도 나왔습니다. 카터와 그레이엄에 관한 노동신문 주장에 버금가는 수준이죠. 북한이 발간한 기록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해방 직후 김일성 장군님이 서울에 개선한다는 소문이 퍼져 수십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김일성 장군 만세라는 플래카드가 나붙겼다. 하지만 지금 북한이 선전하는 서울 도심의 풍경은 북한이 완전히 날조한 얘기도 아니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다시금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1월 20일 앵커의 시선은 서울 거리의 우상과 허상이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옵니다. 중부는 아침부터, 남부는 늦은 오후부터 시작돼 밤까지 이어지는데요. 대체로 5mm 내외로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경기 북부, 강원 영서, 제주는 최고 15mm까지 내리겠고 강원 산지는 최고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경기 북부 쪽으로도 1cm 정도의 눈이 예상되는데요. 서울에도 첫눈이 관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비가 왠지 겨울을 재촉하는 것 같은데요. 비가 온 뒤에는
더 추워집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내려가고요. 모레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2도까지 내려갑니다. 이제는 겨울옷을 다 꺼내셔야겠죠. 내일 아침은 그래도 남서풍이 불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는데요. 서울 6도, 전주 4도, 부산 7도로 시작을 합니다. 또 낮 최고 기온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지만 모레는 다 한 자릿수로 내려간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반짝 추웠다가 주말에 좀 풀리는데요. 그래도 이젠 겨울 날씨에 가깝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